자, 여기는 이제 고려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볼게요. 후삼국 분열과 고려의 통일인데요. 후삼국이 후 백제와 후 고구려로 분열이 되죠. 자, 이 후 고구려는 누가 세워요? 궁예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송악의 도읍을 정하게 돼요. 자, 이 고려는 이제 궁예가 실정을 하게 되면서 궁예 밑에 있었던 왕권을 이제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918년에 건국이 되게 돼요. 자, 이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알아두시는데, 뭐 연호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뭘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개경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예, 개경은 똑같은 송악이에요. 자, 그리고 호족을 우대합니다. 자, 이 왕건이라는 인물 자체가 호족을 우대하면서 호족을 통해서 왕이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돼요. 자, 그리고 친신라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신라 세력을 포섭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후백제랑 대립을 통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이 후백제가 바로 뭐냐면 후백제가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백이 이 왕건에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경순왕, 신라 마지막 왕이죠. 이 경순왕이 투항을 하게 되면서 이 후삼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자, 태조의 정책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태조라는 인물은요, 바로 이제 뭘 우리가 볼 거냐면 북진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북진 정책으로 쓸게요.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거란을 배척하고요. 그 다음에 서경, 평양을 중시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대하는 그런 건국초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세력을 포섭하게 돼요? 당연히 호족 세력이겠죠. 호족 세력을 포섭합니다. 결혼, 왕씨성하사, 그다음에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로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사신관 제도는 최초의 사신관 경순왕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자, 경순왕은 어디에 살아요? 수도에 살지만 얘는 한때 경주 지방의 왕이었기 때문에 경주 지방의 사신관도를 임명해서 경주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인제도라는 것은 바로 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제도인데요. 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는 바로 뭐였을까요? 저 앞에서 우리 있는 그런 내용인데, 상수리 제도는 바로 지방 향리의 자식들을 이제 수도로 일정 기간 이렇게 머물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처럼요, 이 기인 제도는 호족들의 자제를 이제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하는 그런 제도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질적인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민족의 용합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신라가 이제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인까지도 융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해 유민, 이 발해가 918년인가 망하고 926년인가 망하거든요. 그때 발해 유민도 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책, 이 조세 경감인데요.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혼란기가 끝났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다독여 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훈요 10조라는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글, 이런 것들을 썼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권의 안정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 고려 초반에는 이 왕건은 호족들을 엄청나게 우대하면서 그래도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왕건이 죽으면서부터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왕권이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 혼란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수습했었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은 광종이에요. 자, 광종은 바로 이 호족들을 다독이면서도 은근히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정책을 한 두 가지 정도 펼쳤는데요. 그게 하나는 바로 뭐냐면 과거 제도입니다. 자, 과거 제도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채용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귀족의 특권을 제한했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써있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려는 문벌 귀족 사회입니다. 이 귀족들의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과거 시험을 보지만 그거는 단순한 자격 시험일 뿐이지
어, 관리들의 집안을 보고 뽑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과거제는요, 그런 애들조차도 그래도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애들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노비 안건법으로 법을 실시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들, 이런 애들의 양인으로 되돌리는 건데요. 자,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애들이 바로 이런 호족들이에요. 자, 이런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제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어느 정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광종은 내가 스스로 황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격을 이제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왕권이 이제 높여지는 그런 모습인데 본인이 스스로도 이제 왕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요. 자, 이 독자적 연호까지도 사용하게 돼요. 내가 이제 짱이다라는 거죠. 내가 시간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연호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광덕 또는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다음 왕이 바로 성종인데요. 자, 성종 시기는 이 성종보다 누구를 더 기억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최승로입니다. 자, 최승로를 이제 우리가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가 제시했었던 시무 28조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최승로는 특히나 이 최승로는요 유학자예요. 자, 이 유학자의 이념에 따른 유교적 정치를 구현하려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유교적 이념에 따른 이런 중앙 관제까지도 정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전에 광종이 강력하게 왕권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국이 이제 왕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제 전국에 12개의 거점을 마련한 후에 그 거점에다가 가장 먼저 왕의 이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공무원인 지방관들을 파견하게 돼요. 자, 지방관들을 파견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리제도도 뭐 정비했다라고 하는데요. 향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의 호족들이 막 자체적으로 다스리던 것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밑에서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정비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족 세력들 한때 여기 한 지역에 거의 왕 같은 애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지방 공무원이 돼버린 거죠. 자, 호족 세력들이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태조와 성종의 문화 외교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써 있는데요. 학습자를 보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 정치 체제 정비를 보겠습니다. 성종 시기에부터 해가지고 현종에 이르기까지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비가 되는데요. 자, 이 이성육부 제도가 실시가 돼요. 이거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고려의 목적에 맞게 변형을 시킨 건데요.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서성과 문어성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중서, 문하성이고요. 여기는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그 두 기관이 합쳐져서 정책 결정 심의를 둘 다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관장이 바로 문하시중이라는 건데 나라의 최고의 관료였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상서성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행정부입니다. 자, 행정부가 바로 이런 상서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밑에 있는 6개의 부서들이 각각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는 게 이 기관의 역할이에요. 자, 근데 이 중서 문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고위 관료와 하위 관료가 있어요. 고위 관료는 제신, 그 다음에 하위 관료는 낭사라고 해서요. 이 제신들이 바로 이런 각종 정책과 결정을 심의하는 거고요. 낭사는 하위 관료입니다. 이거는 뭐 간언하는 그런 직책인데 간쟁 간언하는 그런 직책이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시고 있고요. 밑에서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왕명 출납과 군사 기밀이라고 써 있는 이 기관은 바로 중추원입니다. 이 중추원 또한 두 개의 이제 이 관리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최상층의 관료층인 추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하위층의 관료인 승선인데요. 자, 최상위 관료는 당연히 군사기밀을 담당하겠죠. 자, 그리고 하위 관료는 왕명출납이라고 하는
출납이라고 하는 왕의 비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목도감과 도병마사는요. 특히나 이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최고 의결기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 관료였었던 제신과 그 다음에 중추원의 최고 관료인 추밀이 이제 추밀 또는 추신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얘네 둘이 바로 이제 여기에 구성원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신 같은 경우는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고 추신 같은 경우는 중추원의 고위 관료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역할 같은 경우 뭐 정책 이 제시는 정책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 같은 경우는 군사 기밀을 담당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사대입니다. 관리들을 이제 감찰하는 기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어사대와 이제 낭사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 어사대와 낭사를 합쳐서 바로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간이라는 직책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간은 저 밑에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대간이 있으니까요. 대간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을 이제 말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간쟁권과 봉박권과 서경권이 있습니다. 자, 이 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왕의 잘잘못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기관이고요. 봉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등을 되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이고요. 서경권은 이제 관리들을 임명을 할 때 심사하는 그런 권한입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일단 아이고 고고 어디 갔냐? 있다. 왕의 잘못을 논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왕명을 되돌려 보내는 권한. 자, 그리고 서경권은 바로 뭐냐면은 이게 관리의 임명의 동의를 하는 권한. 그러니까 관리 임명할 때 심사하는 그런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권한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사는 화폐 및 공식의 출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이 화폐 이런 단순한 회계 기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 제도로 보면 뭐가 있느냐? 이 건국 초기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습니다. 호족들이 자체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사심관 이런 정도로 지방 통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광종이 피해 숙청을 한 이후에 성종이 바로 이제 지방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게 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종 시기에는요, 행정구역이 정비가 완성이 되는데요, 더 많은 지역의 지방관이 슉슉슉 파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이 전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냐면 이렇게 지도를 좀 그리자면, 자,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이 정도 영토입니다. 근데 국경지대가 있죠. 자, 이쪽 지역, 이 국경지역의 두 개를 설정하고 여기가 북계와 그 다음에 여기가 동계예요. 자, 이 두 지역은요, 군사행정구역인 바로 양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전라도, 경상도, 이제 충청도 이런 것들처럼 일반 행정구역인 이제 5도 5개, 다섯 개의
도가 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 행정구역에는 이제 뭐가 파견이 되느냐? 이 5도에는 각 곳에 이제 지방관들이 막 파견이 되겠죠. 근데 이런 애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관리 감독하는 이제 이 그래도 이게 전라도에는 특히나 전라북도에는 남원,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방관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크게 한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 단위로 파견되는 안찰사가 파견됩니다. 자, 그리고 양계에도 당연히 이런 애들 관리해야 되겠죠. 여기에도 분명히 지방 행정구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병마사가 파견되게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주, 군, 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세동 이런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구역의 말단이 바로 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주현과 속현이 있어요. 주현이라는 것은 지방관이 파견된 현, 이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여러 현이 있으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대부분이었었겠죠, 맨 처음에. 근데 여기 거점에다가 지방관을 먼저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간접 통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방관이 없죠. 그럼 누가 다스려요? 향리가 자체적으로 다스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주현이 이제 은근히 컨트롤하는 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향부곡소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 향부곡은 우리 신라시대 때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보다 차별받는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라는 곳은 고려시대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소 또한 특수행정구역인데요. 이거는 수공업을 담당하는 특수행정구역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숯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먹도 만들고 이러한 그리고 철기도 만들고 유기도 만드는 그런 이제 수공업품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 과거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교육 과거제도,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 고려 시대 때는요, 중앙에서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죠. 만들었다라기보다 중국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자감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돼요. 자, 그래서 유학과 기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됐고요. 지방에서는 향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려부터 조선까지 향교가 있죠. 우리 전주에도 향교가 있죠. 자, 그리고 과거제도라는 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광종 때 들여오게 됐죠. 자, 과거제도는 바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됐었냐면 문과, 그 다음에 승직시험 승과, 그 다음에 여기는 잡과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는데요. 제술과는 글짓기 논술이고요. 명경과는 암기 테스트예요. 자, 이런 것들 주로 귀족들이 보는 이 관료가 되는 시험이 바로 문과라는 거고요. 승과는 승려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잡과는 전문직 기술관들이 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여기 조심하세요. 문과는 실시되지 않음이 아니에요. 거의 실시되지 않음입니다.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실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품 이상의 귀족 자제들을 무시함 특채로 이제 등용시키는 걸 바로 백으로 들어가는 거,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음서라는 제도 거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은 이 5품 이상의 귀족 자제인데요. 이게 리미트가 없습니다. 얘가 백으로 들어왔어도 최고의 관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지 제도는 뭐가 있느냐? 전시과가 있어요. 나란 일을 하는 대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을 주는 건데요. 자, 이게 전지라고 하는 땅을 주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시지라는 걸 준다라 해서 이 전시과라는 거예요. 시지라는 것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가스나 전기 쓰잖아요. 이런 연료를 구할 수 있는 땅을 준다라는 겁니다. 18등급에 따라서 이제 수조권을 준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나란 일을 하는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나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5품 이상 관리들에게는 공음전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음서와 공음전은요, 문벌 귀족 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이 돼요. 귀족들이 백으로 자기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음전이라고 하는 재산으로서 이제 그
경제적 지위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습이 가능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전시과가 붕괴되는 그런 과정은 바로 뭐냐면 문벌 귀족들이 땅을 계속 독점하니까 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화가 되면서 줄 수 있는 땅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거란과의 전쟁인데요. 자, 이 배경은 거란이 뭐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했다. 나라를 세웠겠죠. 나라인데 나라를 세웠다고 해야 돼? 요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야겠죠. 자, 이 나라 이름을 세워야 되겠죠. 뭐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은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 뭐의 중국을 통일이다라고 하냐면 이 그때 당시에 송나라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무렵에 건국이 됩니다. 고려랑요. 자, 고려는 거란을 멀리해요. 왜? 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애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랑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려가 바로 송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그리고 맺고 또 누구랑 요 거란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거란이 되게 열받았겠죠. 자, 그래서 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성종 시기에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서희가 외교 남판을 맺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내려왔었던 이 소손령, 이 거란을 외교 남판으로 오히려 땅을 더 얻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강동 6주예요. 자,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서희의 외교 남판의 내용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희가 거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교 남판 내용은 우리는 거란과 교역을 안 하고 우호 관계를 안 맺고 싶어서 안 맺는 게 아니라 이 압록강과 그 다음에 청천강 사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였었죠. 여기는 여진 애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런 곳을 이 거란이 넘겨주게 되죠. 그게 바로 강동 6주인데요. 그걸 넘겨주게 되면서 우리는 거란에게 이제 뭘 약속하게 됐냐면은 이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거란과의 친선 관계를 하자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자,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 안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벼르고 있었던 거란이요. 이 고려 내부의 변란을 구실 삼아서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강조의 정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 강조의 정변은 스토리가 좀 굳이 알아봤자 큰 의미가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이 현종의 이전 왕이 목종이에요. 자, 이 목종이 바로 누구냐면 목종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천추태후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자, 이 천추태후가 김치양이라고 부르는 인물과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종도 친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목종을 폐위하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목종이 두려움에 떤 나머지 강조라는 그런 장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제 강조를 자기 곁에 두게 됩니다. 근데 강조가 어느 날 국경지대로 어디로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자, 그때 갑자기 그 국경지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목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강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의 왕을 저놈들이 죽였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천추태후와 이 김치양 일파를 죽이려고 궁궐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헛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 강조라는 인물은 바로 지금 군대를 끌고 수도를 돌아버렸죠.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가 뭐 한 거예요? 천추태후와 김치양 목적했던 바를 먼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목종 또한 이 강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강조 또한 그런 느낌을 알게 되니까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시키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신하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그런 정변을 이제 거란이 감히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화친을 제의한 이 나의 아랫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구실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나라는요 정변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려요. 그렇지만 양규가 이제 활약을 하면서 얘네가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협상의 여지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협상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 고려의 왕 현종이 어디에 거란의 이제 수도에 와가지고 신하 이해를 갖추라는 겁니다. 입조 요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요구를 우리는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이게 거의 진전쟁이니까요.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겠죠. 자, 이 거란이 또 한 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는 우리는 대비하고 있었겠죠. 자, 어떤 대비를 하게 되느냐? 이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강감찬이 열심히 대비를 하고 이 귀주 대첩으로 그들을 막아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전후 대처액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전쟁 후에 있었던 일이었나요? 전쟁 전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래, 전쟁 전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정정을 합시다. 기억 글쎄. 그 이후네요. 그 이후에 나성을 축조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궁궐 옆에 이제 하나의 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개경주의를 쌓는 그런 나성을 축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 이제 이 천리장성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천리장성이 이후네요. 여러분들 좀 내가 잘못 수업했었네요. 쏘리. 자, 그리고요. 다음적 국제 질서를 형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 거란이란 존재를 몰아냈기 때문에 고려와 거란 그리고 송은요. 어찌 보면 대등한 그런 관계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고려라는 나라는 애초에 급이 너무나 작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이 고려는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뭐냐면은 거란이 요구한 신하 이해, 그 다음에 송이 요구한 신하 이해. 그러니까 고려는 거란과 송의 동시에 신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신하라고 해서 얘네가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못 요구한다라는 그런 대등한 관계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써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럴 거예요. 4대 관계가 바로 신하이에요. 신하지만 여차하면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거란의 연호도 사용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거래했었다, 교류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인데요. 여진이란 애들은 처음부터 우리 이 원래 고구려 밑에 있었던 애들입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이 고려의 뭐 복속을 요청하기도 하고 일부는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얘네들로부터 공납 이런 것들도 받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구려 국경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좀 때려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북면 변마사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관이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이 싸우는데 이게 얘네들 여진애들이 말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게 항상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별무반을 조직하게 돼요. 자, 이 별무반을 조직해서요. 이 여진을 정벌하면서 이 성을 막 쭉쭉쭉쭉 쌓게 됩니다. 동북 쪽에 9개를 성을 쌓아요. 그게 바로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방어에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로 반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진애들은요. 이 동북 구성 반환받은 이 동북 구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이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금이라는 나라를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자, 이 금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커져서 요 나라 아까 거란 있죠? 거란을 멸망하고 북송까지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당연히 뭘 요구하겠어요? 야, 너 내 신하가 되라라고 한 거예요. 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자겸이라는 존재가 금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신하가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예요. 뭐 중간중간 내가 약간 이렇게 좀 수업하다가 앞뒤 관계를 내가 빼먹은 게 하나씩 있는데요. 바로 여기 천리장성, 얘가 천리장성이 더 뒤입니다. 자,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공부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요. 저기 Q&A 방에다가 나한테 질문을 남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Q&A 방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있잖아요. 작년 거도 우리 지금 학습하고 있는 교과서를 통한 이게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내세요.